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9월 마지막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서 전격 회동하고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합의했습니다. 일부 정당에서만 시행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하는 법안도 함께 만들기로 했는데요. 양당 대표의 이번 합의는 정치권에 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등 8.25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심 왜곡과 조직선거, 세금 공천 등 5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비판했는데요. 이번 논란이 당청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의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 2만 6천여 개 점포가 2주간 할인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가격 할인 폭이나 품목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도 행사 첫날 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원래 한 90만 원대 가방이었으면 지금 거의 50% 세일하니까 확실히 조금만 기다리면 매장 언니가 여기 나온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기다렸다 왔어요. 미국 오리건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10여 명이 숨지는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 범인 20세 남성은 학생 등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은 뒤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서 올 들어 최악의 총기 사건이 발생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정희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에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여야 모두 내부 반발이 거세서 향후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와 고성국의 담담 타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국 현안을 전하는 뉴스 1번지에 대한 내용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평일 오후 3시 20분에 방송되는 뉴스 1번지를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 오후 4시에는 뉴스 초점 국민공천제 사실상 합의라는 타이틀 아래 김무성 문재인 전격 회동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 이 소식을 23분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내년 총선의 룰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빅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가 함께 출연해서 정치권의 이슈와 여야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머리 질문에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전격 회동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질문에 배병휴 대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 강론 부문에서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고 의심스럽다. 여야 당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총선 앞두고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고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지만
강론 부분은 입법이나 정계특위에서 접근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영신 교수는 선거구 획정은 국민 관심사가 아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양당 대표가 정치권 핵심 현안에서 큰 고비를 넘겼고 협상의 큰 물줄기를 잡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지금 친박과 비노의 정치적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강론에서 문제만 잘 풀어나간다면 두 대표가 정치적 위상을 확고하게 굳히게 될 것이라고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후 김무성, 문재인 두 여야 당대표가 항목별로 합의 내지 의견을 교환한 문제들을 첫째, 둘째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두 전문가의 해설을 들어본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첫째, 정계특위에서 의결된 안심번호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고영신 교수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한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정의를 해주어서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둘째,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방안을 정계특위에서 강구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배병유 경제풍월 대표가 국민공천제의 역선택 방지법안을 정계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려운 과제가 많을 것이라면서 새정치는 이미 20%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는데 전면적 완전 경선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짚어주었습니다. 셋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발표에 대해서 고영신 교수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정당만 한다면 당원들만으로 한다라고 한다든지 또는 본인에게 야당 지지자냐 여당 지지자냐를 물어서 하는 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의 전례를 참고해야 실시가 가능할 것이고 부작용도 많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해설을 해주었는데 참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쉽지 않은 제도임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뉴스 1번지는 주목해야 할 뉴스를 빠르게 깊게 쉽게 전해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빅뉴스가 터진 직후에 뜨끈뜨끈한 뉴스들을 다룬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간상 심층 분석과 해설이 어렵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행자 못지않게 연출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막을 보면 김문 전격회동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라는 자막이 뜨고 곧이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의견 접근이라고 자막이 떴는데 합의와 의견 접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충되는 자막이 노출되면 혼동을 주기 쉽습니다. 또 심층 분석과 해설이 어렵다는 약점을 극복하려면 해설자의 내공과 역량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배병유 경제풍월 대표는 경제 전문가이지 정치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내용의 해설을 되풀이하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합당한지 아닌지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겸손을 넘어서 해설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 김무성, 문재인 여야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를 통해 공천룰을 법제화하는 길을 텄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의총에서의 반발이 심상찮을 것이라는 점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다자 외교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 당대표가 중요한 협상을 벌여서 여론을 분산시켰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것은 아쉬웠습니다. 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하셨는데요. 정통 시사 토크쇼 고성국의 담담 타타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평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는 고성국의 담담 타타 중에서 25일 밤 방송된 전국의 해법을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성국 앵커의 촌철살인이 돋보이는 정통 시사 토크쇼입니다. 이날 담담 타타 전국의 해법에는 야권 인적 쇄신 후폭풍, 불복 나선 비주류가 테마였는데 고성국 앵커의 순발력 있고 내공 있는 질문과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정장선 전 민주당 의원의 답변이 잘 어울려 아주 날카로운 질문과 깊이 있는 답변이 오고 가서 마치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의 랠리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활동을 마감하고 인적 쇄신의 회오리와 후폭풍이 불고 있다는 질문에 정장선 전 의원으로 하여금 원래 혁신안이 발표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분란을 더 키우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답을 끌어내었고, 허성우 이사장은 새정치가 11번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11번 다 분란을 일으켰다. 문재인 대표는 대중정치는 잘하지만 당내 정치는 잘 못한다. 인적 쇄신을 11번에 걸쳐 발표하는 건 유례가 없다. 그때마다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혁신위는 갈등 봉합이 아니라 갈등 제조기가 돼버렸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에 정장선 전 의원도 불신이 워낙 깊어서 뭘 내놓아도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자기 부정을 토로하게 했습니다. 허성우 이사장이 당 중진들이 험지에 출마하라는 것은 아주 좋은 안인데 방식이 틀렸다. 당 중진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었어야 하는데 안철수, 박지원을 쳐내기 위한 혁신안이 되어버렸다라고 코멘트하자 정장선 전 의원도 험지 출마가 자발적 모습이었다면 효과도 컸을 것이고 당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 당을 살리는 데 일조했을 것이라고 박자를 맞췄습니다. 또 허성우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는 막말과 쓴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정청래는 막말이고 조경태는 쓴소리다라고 하자 고성국 앵커가 정청래는 막말, 조경태는 쓴소리라고 했는데 동의하시는가라고 정장선 의원에게 묻자 정 의원이 저에게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면서 정청래 사면 조경태 징계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답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대목은 이날 토론의 백미이자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마무리 부분에 정장선 전 의원으로 하여금 저희 당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내 지도자끼리도 소통이 거의 안 된다.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각각 인터뷰를 통해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을 끌어낸 것도 노련한 진행의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의 프로그램 중 고성국의 담담 타타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을 살펴본 서울여자대학교 체육학과 장유리나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업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기업에 대해 알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짜임새 있고 흥미롭게 풀어준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내레이션을 담당했던 김갑수 씨의 목소리는 프로그램과 잘 어울려 그 내용에 관한 집중도가 높았는데요. 매주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업가의 의사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해주는 점은 시청자 입장에서 내용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27일에 방송됐던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에 대한 의견 전해주시죠. 네,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20분에 방영되는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은 기업의 결단 순간과 그 뒤 감춰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에 방영된 신세계 정용진,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편에서는 재벌 3세 경영인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방송 초반부에서는 신세계 후계자이자 삼성그룹 창업주 황태자로 불리는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소개와 특징, 그리고 경영 스타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점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청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느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외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의 경영 방침을 본받아 거침없는 경영 스타일의 면모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인문학 강의 및 대중들과의 SNS를 통한 솔직한 대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벌 3세의 이미지보단 인간적인 정용진 부회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트위터에 어떤 팔로워가 이렇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냐 하면은 당신은 음악이 좋습니까? 밥이 좋습니까?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트윗이었는데 정윤희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음악을 사랑하긴 하지만 배고프면 음악 듣지 않습니다. 밥이 먼저입니다. 이런 아주 솔직한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정윤희 회장의 인간성, 그다음에 신세계에 대한 이미지 제고. 정용진 부회장과 사촌지간인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의 면세점 사업 혈투 사건이 이 프로그램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신세계와 신라가 면세점 유치권을 따내기 위한 혈투에서 이부진 사장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며 정용진 부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명희 회장은 한남동 본가에서 이마트 양재점까지 7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서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부분을 통해 아들을 강인한 리더로 키우려는 어머니의 면모를 볼 수 있었고, 정용진 부회장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는 효자의 면모가 돋보여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야기마다 다양한 자료 화면과 패널들이 보충 설명을 해줌으로써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막까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삼성중공업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직후 정용진은 직원들과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들의 호감을 사는 것은 물론 신세계는 유통업계 부분에서 창고형 마트라는 공격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죽어가는 유통업계를 창고형 마트라는 생활 전문 매장을 야심작으로 내놓으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볼거리까지 만든다는 취지가 좋았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매번 뭔가 이렇게 푸드몰을 만들어내든지 코트를 만들어내든지 레스토랑가를 만들어내면은 충격적 분위기들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놀랄까?에 집중을 하는 것.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용진 부회장의 모습을 통해 결단력이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유통판도를 바꾸고 있듯 정용진 부회장 역시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다 설명해줘 정용진 부회장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습니다. 네,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을 살펴본 장유리나 학생의 시청 소감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시죠. 네,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기업의 뒷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제작진이 선택한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져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는데요.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기업의 성장 전략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업의 뒷이야기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분들과 젊은 세대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비밀스러운 뒷이야기를 많이 풀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공천 룰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모두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여야 대표가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공천 룰 관련 논의가 가열되는 양상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여야의 공천 갈등을 우리 언론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홍원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언론은 여야 공천 갈등을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예,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이 한 200일 정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네. 사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총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양당은 모두 총선에 이런 공천 규칙을 둘러싼 심각한 내부 분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은 이런 당내 갈등에 주목하면서 많은 양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는 김무성 대표가 오래전부터 흔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불리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을 해서 이를 통해 공천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었죠.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친박계 의원들이 이러한 국민 경선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박계 의원들의 요구가 지난 유승민 의원 사퇴 이후 그 연장선 속에서 당권을 다시 장악하려는 그런 시도로 이해가 되면서 앞으로 총선 과정에 많은 논란이 갈등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층 더 심각한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혁신위에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공천의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고 또 당내 중진 의원들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양당의 갈등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 당내 역학관계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공천 규칙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도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간의 그런 대립 또는 친노계와 비노계의 대립,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득실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공천 관련 보도는 사실 각 정당을 좀 따라가는 중계식 보도가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당들은 여러 단계의 선거 준비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선거 캠페인이 일단 시작되면은 여야의 대결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현재는 그 이전 단계로서 각각의 당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즉 이런 당내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경쟁은 어찌 보면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에서 이 일을 보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각 정당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부 의원들의 날선 발언들을 그대로 중계방송을 하듯이 단순 전달하거나 또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들을 확대해서 또는 과장해서 마치 그 당이 결단이 곧바로 날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지적하고 싶은 점은 공천의 규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작 주인이 되어야 할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이런 공천의 규칙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각 정파, 친박계면 친박계 또는 비노계면 비노계 이러한 정파의 이해 득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면밀한 분석을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그런 공천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도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 국민경선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완전 국민경선제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현 단계에서 당내의 경쟁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를 보도함에 있어서는
결국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보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돕지 못하는 당내 갈등에 대한 보도는 단순히 중계방송을 넘어서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보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태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6개월 남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은 벌써 총선에 들어간 것 같은 분위기고 언론도 지금 이 공천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를 내놓고 총선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기사들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총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벌써 일부 지역에서 출마자들을 예상해보고 현재 그들의 지지도를 따져보는 등 이른바 격전지에 대한 분석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는 그런 선거구에 대해서 언론이 이렇게 많은 보도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아직 선거구가 채 획정되지 않았고 또 공천 방식이나 어떤 선거 관련 규칙이 완벽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성급한 보도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급한 보도라고 우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이런 분석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보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간단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해당 격전지에서 어떤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어떤 후보가 몇 %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의 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여론조사가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아직 유권자들에게 채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것은 실제 선거에서 나타날 여론과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대해서 다소 성급하게 한 이런 여론조사나 또는 그와 관련된 보도는 현직에 있는 의원이나 또는 일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 알려진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정치 신인이나 아직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가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더 큰 문제는 현재 이런 격전지에 대한 보도가 알려진 후보들의 이런 명망에 집중하면서 정작 지역 선거구에 있는 의제를 발굴하는 데는 다소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각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당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언론 보도는 이런 지역의 문제나 또는 지역의 대안들을 찾아보기보다는 후보자의 명망에만 집중하고 또는 정치적 색깔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섣부른 다소 성급한 결정을 유도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좀 균형 잡힌 보도 태도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균형 잡힌 보도 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앞으로 우리 언론이 관련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정리를 해 주시죠. 아직까지도 공천 규칙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 혼란들이 남아 있는데요. 추석을 지나면서 이미 정치계는 이미 총선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내년 4월까지 우리 언론은 수많은 총선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낼 텐데요. 선거 보도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적으로 공정한 보도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은 사실 지난 여러 번의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전달하는 그런 편파적 보도 태도로 이미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 간의 공정성, 이거와 함께 각 정당 내의 정파적 견해들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보도하는 언론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우리 국민들이 좀 면밀히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할 부분은 언론이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것이 모든 정치 세력을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똑같이 균형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도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자신이 지지할 후보를 또는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정치 집단을 선택하는 행위이죠. 결국 언론의 객관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언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런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러 정치 세력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보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균형 잡힌 보도를 하기는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 산술적 객관성을, 산술적 기계적 균형성을 뛰어넘는 언론의 더 많은 노력과 책임 있는 보도 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파적이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언론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심번호를 활용한 전화 국민공천제, 이것은 정개특위에서 그 추진하도록 강구키로 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문 대표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 이 새누리당이 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뜻이 있는 것인지 하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도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공천 룰 문제,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생산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